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19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주변에 좋은 분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복된 삶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새해 첫 초대 손님으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한 분이시고요. 벌써 30년 넘게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세대를 넘어가며 널리 읽히고 있는 그 수필의 작가이십니다. 시인 유한진 선생님을 오늘 새해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이제 곧 80이시잖아요. 요새는 뭐 다 건강하십디다. 그죠? 예, 저도 거기 끼나 봐요. 그리고 바로 지난해 1월인가에 또 새 수필집을 내셨는데, 그죠? 그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술원 문학분과에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실적을 내게 돼 있어요. 예. 시집을 내기에는 시가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걸로 내도 된다고 해서 그걸로 낸 겁니다. 예술원 회원 활동하시는 가운데. 네, 그 활동 중에 하나로서 산문이나 시나 시인들은 시, 소설가는 소설, 네. 비평가는 비평집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차례가 돼서 그걸 낸 것입니다. 제가 그 수필집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거기에 나이 80을 중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 발달을 쓸 때 사실 70이 넘으면은 노년으로 봤거든요. 네네. 제가 대학 교과서도 그렇게 쓰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또 많은 기록이라면 이상하지만은 많은 연구 보고들이 80대에 많이 왕성한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죠. 미켈란젤로가 천정화 그린 때가 예. 80대였고 오히려 70, 80대에 가서 네. 가정 생활이나 자녀들의 이 관계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자유롭게 그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왕성한 예술 활동 하신 예. 분들, 그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90까지는 중년이고 90부터는 120세까지는 노년이다. 네. 그 창세기 6장의 인간의 수완을 120세로 하자라는 하늘의 신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거로 내세우면서 네.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 미켈란젤로 시절하고 지금하고 이게 얼마나 또 글쎄 말이에요. 그 인간 수명이 길어졌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거에 비추어 보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 천장화를 그릴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럼요. 거의 작업대에서 내려온 적이 없이 예. 그렇게 그 작업을 했는데 구두를 이렇게 벗기니까 발에 가죽이 다 딸려서 벗겨졌다 할 그런 정도인데 그런 대가들도 그랬다는데 저 같은 소가가 그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 100세 맞으신 김형석 교수님. 예. 그 어른께서는요. 나이가 60은 돼야 철이 든다고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이 중년이 딱 맞는 겁니다. 저는 80대도 철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드셨어요? 80이 되면은 들라나 모르는데 아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철 없고 싶고 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철 든다는 걸 뭐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철 안 들고 싶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철 든다는 것이 자기 때를 안다라는 좀 세상과 인생을 좀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철이 뭔지 모르고 또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은 게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너무 아는 체 하니까. 그동안 저는 교단에 서느라고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모르고 싶고 또 많이 몰라요. 요새 시대가 많이 빨리 변하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대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철이란 뭔지 난 모르고 싶다. 예. 남들이 알아서 뭐 철없다고 하든지 철이 있다고 하든지 뭐 철 들었다고 하든지 그거는 남의 평가고 저는 뭐 그냥 제 식이죠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사실 그건 그분들의 자유인 거고.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니까. 그죠?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반갑고요. 튼튼 씩씩하시고 저는 새해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많이 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한테는 좀 이기고 싶고요. 우리가 너무 서로들 이기려고 하니까 갈등도 심하고 충돌도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지고 자기 자신한테는 좀 이겼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예요. 예. 지라고 그래요. 져야 이긴다. 그래서 지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는 것을 뭐 우격다짐으로 하여튼 지라고 무조건 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참 지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는 어머님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죠? 안 했죠. 너는 뭐 계집애니까 져라. 학렬이 높으니까 져라. 학렬이 낮으니까 져라. 지는 몫이 다 제 몫이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내요. 무조건 져야 이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시를 쓰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봤더니 사르트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르트르가 얘기하기를 시인은 지는 것으로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시인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시인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르트르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르트르보다 앞섰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어머니의 저를 키우시는 그 말씀들을 이제 되새기게 됐어요. 우선 사르트르가 남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왜 시인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시인들은 좀 약자고 뭐라고 할까요? 뭐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분야보다는 문학예술은 좀 왼쪽이잖아요. 왼쪽이라고 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향하죠. 정의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중심축이 이 부류에 속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없어도 되고. 주변인, 변방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시인 예술가들이 어디 나서서 이기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정치나 경제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줘야 뭐 조금 혜택이라는가 동양을 탁발을 누린다고 할까 그런 정도니까 아마 사르트르가 그렇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당대 평가에서는 지는 거지만 그렇게 지는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불멸의 작품을 남기는 예술의 손으로 이기는 그걸 시인으로 말한 건가요? 글쎄 저는 제가 불멸의 작품을 남긴다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는 방법만 강조해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 잘해야 되고 경쟁사회 너무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많이 충돌하고 멋지게 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고가 너무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서 지는 것도 좋은 건데 정말 지는 것이야말로 깊어지는 것이고 성찰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이고 또 타자를 자기 자신화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 많은데 어려서부터 계속 이기는 것만 가르쳐서 아이들이 상처도 많고 조금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것으로 많이 빠지고 이유 없는 이유 없다기보다는 하여튼 자기 분노에 차 있고 남을 적대시하고 혐오 사회 요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자, 가진 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까닭을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아픔이 있을 텐데 물론이죠. 고통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텐데 적개심부터 먼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는 것을
나를 타자화하고 타자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하시는군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좀 건강한 그 이고를 키워나가는 것. 이고 자기 자아가 건강하게 되면은 지는 것에 대한 상처도 좀 적게 받는 것 같고 자기 성찰도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 나름대로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이기고 싶다. 저 자신에게는 이겨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제일 무겁잖아요. 제일 어려우죠. 제일 힘들고 제일 그 강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를 이기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나이가 가르쳐주는 뭔가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좀 어리석어지고 져주고 좀 밀려나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쪽에서 더 유익한 점, 이로운 점, 편안한 점, 누리는 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유도 생기고 또 그 인간관계도 좋아지지 않나라는. 그래서 뭐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은 너무 시대를 앞서려고 그러지 말고 뒤따르는 자도 있어야 앞서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019년 새해 화두 덕담으로 제가 덕담으로 지라하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저 것이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시인, 수필가, 교수, 뭐 정년 퇴임하신 지 벌써 한 10몇 년 흐르셨고 요즘은 근황, 하루 일상은 어떠세요? 그냥 그 원고 청탁은 잡지들이 많으니까 많이 와요. 그리고 그거 이제 또 힘센 잡지, 힘 약한 잡지 가리지 않고 그 당시로는 이제 제 힘대로 써주고 그리고 부르면 가서 또 주절주절 거려주고 강연하시고 강연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살아오면서 패배했던 거, 실패했던 거, 잘못했던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모두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뻔뻔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도 했을 텐데 왜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아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실패한 얘기, 제가 부끄러웠던 얘기,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창피해서 옹졸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대요. 그 얘기 하나 해주세요. 실패하고 패배하셨던 부끄러웠던 얘기. 그렇게 물으시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학교로 나왔어요. 근데 도시가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그리고 여러 조선 대한민국 팔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섞여 사는 데로 나왔으니까 조그만 산골에 있다가 서울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너무 무존재가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 쓰고 다니시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어머니가 쪽지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기가 죽어서 지내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니아가의 헌 책을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니아가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책을 빌려서 이제 책을 쭉 이제 많이 읽으니까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친해져서 너 뭐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읽었으니까 이거나 읽어라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책이 이렇게 얇아요. 표지도 떨어져 나갔고 근데 이게 소월 시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짧고 뭐 그러니까 금방 외워지죠 뭐.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문예반 시간에 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서울시에 산유화가 있는데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했는데 계절의 순서가 봄, 여름, 가을 없이 아니냐. 가을, 봄, 여름 없이. 왜 가을, 봄, 여름이라고 썼느냐.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다른 시에 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했는데 제가 산골에서 자라서 나무는 좀 알거든요. 근데 오리나무는 뭐 소나무나 전나무나 뭐 떡갈나무처럼 잘생긴 나무도 아닌데 왜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라고 했을까? 그런 걸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저를 딱 보시니까 뭐 꾀죄죄하고 촌스러워 보였나 봐요. 잘 그때 뭐 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애들은 이제 이름도 알고 그러셨겠죠. 예. 근데 이제 저보고 가만히 보시더니 그야 소골이 그렇게 김정식이 그렇게 쓰고 싶어서 썼겠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까르르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겪은 모욕감이라는 거는 쥐가 돼가지고 그때는 마룻바닥에 학교 마룻바닥에 옹이가 이렇게 빠져서 글로 이제 쥐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에 도시락에다 난로에다 도시락을 올려놓으면 반찬내가 나니까 쥐들이 골로 볼록볼록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쥐가 돼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 시인이 시인의 마음으로 쓰고 싶으니까 쓴 거지라는 그 답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성의 있는 대답을 제가 기대했나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몰아버려서. 핀잔 주듯이. 예. 그래서 하여튼 그까지도 좋았는데 1, 2, 3학년 아이들이 다 까르르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복수심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시인이 돼서 시인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시인이 돼서 내가 저 선생님 앞에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저 스스로. 그 복수심이 시인을 만든 겁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까막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이제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시도 잊어버리고 안 쓰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학 때 와서 학교가 휴교를 하니까 그 군사 원류에 휴교하고 학생들 데모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인가라는 일기를 쓰잖아요. 쓰면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옛날에 시인이 되고 싶어 했지라는. 복수심에. 예. 그러면서 그 선생님 얼굴도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쪼르륵 가서 청계천에 가서 그 헌책방에서 이제 그 과어로 진한호 현대문학을 샀어요. 사서 이제 그걸 들고 보는데 봤더니 옛날에 백일장에서 저 심사를 해주던 박목월 선생님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박목월 시인께서 백일장의 저는 그 상은 못 받았는데 제 시 구절을 가지고 심사평을 하실 때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칭찬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칭찬이라고 기억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박목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인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학교가 그냥 워낙 없어진다 하고 선생님들이 체포령이 내리고 벽보가 붙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참 얼마나 지났는가 봤더니 엽서가 이제 퇴마루에 하나가 놓여 있어요. 박목월 선생님이 엽서를 보낸 거예요? 이분 시장 노트 가지고 한양대 내 연구실로 놀러 오게 하고 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면서도 선생님 안 계셨으면 선생님 만날 용기 안 나요. 부끄러워서. 그 내가 왜 했던가, 왜 이 어른을 한테 내가 편지를 썼던가 후회를 하면서 하여튼 그 왕십리행 그 전통차를 타고 한양대를 갔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불이 켜 있는 걸 보고도 제가 감히 놓고도 못하고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가시더라고요. 누구지 몰라보고. 모르지. 지나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만히 멍하여 쳐다보고만 있었죠. 아이고. 한참 가시더니 이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돌아오셔서 저보고 자네가 유군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그 화신백화점 지금 그 이상한 삼성빌딩 서 있는 그 뒤에 이문 설렁탕이라고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설렁탕을 첫 만남에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설렁탕 사주시면서 뭐라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부끄럽고 또 우리는 어른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그 소금 그릇을 옆에다 딱 놓고 안 밀어주셨어요. 마주 앉았어요. 잡수시는데. 그러니 그걸 일어서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옆에 테이블에 소금이 있었을 텐데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맨 설렁탕을 제가 먹는 동 마는 동 했어요. 설렁탕에는 소금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냥 못한 드셨다고? 거예요. 절절 매면서. 아이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런 숙맥이니까 경상도서는 그 바보를 숙맥이라고 그래요. 숙맥. 저런 숙맥이니까 시는 곧잘 쓰겠다. 그런 인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후에 선생님 댁에 원고를 가져가면은
그 사모님 보고 저 숙맥 유군이 왔대 그러셨어요. 네, 그런 네. 얘기 뭐 이렇게 바보 노릇한 것. 이렇게 바보가 그때는 너무 부끄럽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편했는가. 네. 거기도 점수 따더라라는 네, 네.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재밌는 얘기였고, 그게 등단 스토리죠, 결국은. 그죠? 그걸로 저를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예. 그래서